어제 우리 증시는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전날 대비 9.99% 하락하며 8,200선을 겨우 지켰는데요. 여러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까? 지금 대외적인 요인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미국 이란 전쟁에서 상황이 갑자기 나빠져서 국제 유가가 폭등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데, 사실 그런 이슈가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네. 지금 그저께 그리고 이제 어제 보면은 미국 증시를 보면 기술주들이 많이 빠진단 말이죠. 근데 기술주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증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엄청 많이 빠졌죠. 한 13% 빠졌는데 그런 영향을 볼 때 반도체 주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나빠진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해외 투자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 생각이 반영이 돼서 일단 좀 팔고 지켜보자. 그런 것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빠졌지만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도 반도체 관련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한 8%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매도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지난 새벽 미국의 영향 그 시장도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 좀 줄까요? 근데 분위기 자체는 낙폭을 봤을 때는 저희 반도체 주식을 먼저 때렸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주식을 때렸던 원인은 이제 아마 내일 새벽이죠.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이 적자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낮거나 아니면 저 높은 쪽에서는 형성이 안 된다는 그런 미공개 정보가 미국 시장에 좀 흘러나간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을 좀 먼저 때리고 그런 정보가 흘러나왔으면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시장의 반도체 주식들을 먼저 때리고 이제 그런 순서로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미국 뉴욕 시장의 애프터마켓 보면은 예를 들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오늘 새벽 본장에서 한 마이너스 13% 정도 빠졌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한 플러스 2% 정도로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반도체 주식들이 더 추가적으로 크게 낙폭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좀 숨고르기를 하다가 어떤 또 정보가 또 나온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방향을 잡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만족할 만큼의 실적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반도체주에 대한 회의감보다는 일단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이었다면 그 반도체 쪽에서 얼마나 빠졌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12% 넘게 빠졌죠? 예, 이게 SK 하이닉스 하락률이 마이너스 12.47%, 삼성전자가 한 마이너스 12.31%인데 둘 다 금융위기 2008년에 한번 그렇게 두 종목이 크게 빠졌던 적이 그때도 한 12% 정도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한 13%까지 빠졌는데 그 이후로 하락폭이 가장 컸거든요.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이해가 가죠. 금융위기니까 어떤 체계적 위험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거시적 위험이기 때문에 빠지는데 그런 위험이 없는데도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무슨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상 실적치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런 예상되는 실적치보다 이미 그런 것들이 너무 높게 반영이 돼 있다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이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적정 주가를 시장에서 판단한 적정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는 한 마이너스 12% 정도로 잡는다. 이런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가 보통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삼전 닉스가 아니라 닉스 삼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보유한 비율 자체가 좀 줄었던데 왜 줄어든 겁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영업이익만 우리 따져봤을 때는 올해나 내년이나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이익이 더 크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사실
최근에 보면은 아마 올해 들어선 하이닉스 주가 상승률이 삼성전자보다는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더 만약에 우리가 버블이 있다는 전제라면 더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그러니까 AI 반도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이라는 적층형 반도체는 사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마켓시가 훨씬 높거든요. 지금 반도체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은 AI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오히려 AI 시장이 더 가깝고 삼성전자는 한 발 정도 좀 물러서 있는 그런 반도체 회사가 아닌가.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많이 빼는 게 자기네들의 어떤 미래 기대이익을 높인 한 가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AI와 더 밀접한 주식이 좀 강하게 간다, 힘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어제 하락폭을 더 키운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 정도 급락을 했는데 어제 낙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히 레버리지니까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12%씩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니까 2배, 딱 떨어지네요.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막 투기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원에서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통계를 보면 전주 뭐 일주 대비 한 뭐 1% 올라도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주간 단위로 하루에 25%. 이거는 투기 시장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럼 75만 원이 남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최종까지 이제 운용을 해봐야 하는 건데, 레버리지 상품은 처음에 이제 도입된다고 할 때 이게 의도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면 이제 서학개미들이 이제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서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건 반대로 기대 손해율도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상품을 허가를 한 자체가 지금 변동성을 키우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금감원장도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뒤늦게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는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예탁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기본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높이는 방안. 그리고 이제 이게 투자자 교육 금투협에서 이제 뭐 1시간씩 뭐 일반 교육과 심화 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되는데 그거 교육 시간을 늘리는 방안 또는 이제 상품 수수료 인상, 수수료를 이제 뭐 사고 팔 때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 투자사들이 보면은 그거를 공짜로 운영해 주진 않잖아요. 자기네들이 먹는 수수료가 있는데 그걸 인상하는 방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안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거 한다고 뭐 예를 들어 이수 교육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늘린다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 레버리지 상품은 스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레버리지 상품은 뭐 스탑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추가로 만약에 신규 상품을 뭐 증권사나 투자자에서 이제 금융당국이 요구를 할 때는 조금 잘 살펴보고 완전히 스탑은 못하겠지만 좀 위험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제가 말하는 건 단일 종목인데 이런 거는 좀 금융당국에서 좀 상당히 좀 꼼꼼히 살펴서 그거를 허가해 주는 거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 조금 더 직접적인 제한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최근 우리 증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 금투협 쪽에서도 지금 우리 자본시장 구조 좀 위험하다.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고 그렇다. 이거 간접 투자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다른 선진 시장보다는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그게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뭐 당연히 그렇게 가면 좋긴 한데 금투협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협회잖아요. 투자사들이 모아서 만든 협회죠. 간접 펀드를 만들면 이제 투자사들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그거를 우리가 순수하게 100% 순수한 의도만 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뭐 자본시장 구조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질 건 아닌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오히려 코로나 위기 때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다고 우리나라가 뭐 잘못된 그거는 그 나라의 어떤 국민성, 그 나라 경제 구조라든가 고유의 특성을 반영을 한 거지. 만약에 그렇게 간접 투자로 옮기려면은 뭔가 확실한 뭐 민간 투자사들도 그렇고 정부 쪽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야죠. 예를 들면 소득공제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 양도세를 면제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인센티브를 준다면은 그렇게 가는 건데 뭐 민간 투자사도 뭐 아무런 그런 게 없고 수수료를 엄청 낮춘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간접 투자로 간다? 예. 가야 된다? 말은 좋죠. 예, 근데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고 그 어제 낙폭을 키웠던 또 다른 악재 중에 하나가 이게 국민연금이 다음 달 리밸런싱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1조 원 조금 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더라고요. 이 영향이 있던 겁니까? 근데 어제 사실 그 외국인 투자자 매도가 훨씬 컸고 예. 또 국민연금만 있어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큰 손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1조 원이 규모는 크지만 전체적인 매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예. 국민연금이 어제 장의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7월쯤 되면, 그러니까 다음 달쯤 되면 60조 원 정도의 대규모 매도가 관측된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이 정도 규모면 다음 달 증시에 좀 조정할 수 있는 빌미는 되겠습니까? 빌미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 목표 비중이 20.8%로 높였거든요. 예. 한 14.9에서. 근데 요게 자산 배분 허용 범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8%에서 상단이 한 28.8%까지 올라갑니다. 예. 근데 이 범위를 넘어서 국민연금이 사실 이전에 투자했던 게 아니고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30%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걸 이제 리밸런싱 그 비율을 낮추려면은 한 60조 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가가 지금 수준을 유지할 때 예.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저거 60조는 또 훨씬 넘어가겠죠. 근데 주가가 빠지면 저것도 내려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던 한국 주식을 전부 다 한꺼번에 파는 건 아니죠. 왜냐 한꺼번에 팔았을 때는 엄청나게 또 충격이 그쵸. 오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파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팔았는데 주가가 그 영향을 확 떨어지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평가액도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씩 판다면 조금씩 파는데 아무튼 이제 매도 물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예. 주가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충격을 뭐 최소화하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볼 것 같고 또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일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고 그다음 그 현지 시간 25일에 미국 PC 그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잖아요. 네. 이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되는 것 따라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PC라는 거는 시청자분이 잘 모르는 지표인데 CPI라는 소비자 물가인데 예. 우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2.0% 목표치를 잡지만 미국은 CPI보다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2.0% 연준의 목표치를 잡는데 예. 지금 그거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항상 벗어나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그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게 엄청 높아진다면 그러면은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왜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 한국은행은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 환율 때문에. 그렇다면은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악재인데 그 부분은 보면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그러니까 그 품목별로 보면은 시장들의 어떤 분석 기관들이 다 분석을 해놓기 때문에 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최근에 그 외국인들 코스피 순매도 하는 게 이어지면서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어제 환율 보니까 한 1,540원 육박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뭐 주식을 팔고 바깥으로 빠져나니까 달러화가 이제 국내 시장에 희소해지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논리 네. 맞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안 팔 때도 환율은 올라가더라고요. 그 말은 그게
모든 거를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예, 거죠. 일부일 예. 뿐이다.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4월까지 1,000억 달러거든요. 예. 작년하고 재작년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를 살짝 넘었습니다. 그럼 올해 단순히 생각하면은 뭐 2,000억에서 3,000억 달러의 흑자인데 그럼 달러가 그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바깥에다 투자를 할 그럴 생각으로 바깥에 통장에 넣었던가 아니면은 예. 뭐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은 환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고 그리고 핵심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이 팔았던 거, 그 나가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이 1,500원대를 아주 견고히 지금 지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환율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달러 벌고 나서도 환전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구윤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경제부총리도 수출 사상 최대인데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인데 원래 같으면 환율이 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00원 중반대가 우리 경제 펀더멘털 비해서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상 없죠. 저도 이제 대통령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했는데 1,400원대까지는 어떻게 인정을 해보겠어요. 근데 1,500원대는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예. 수출 기업들 보고 강제로 돈을 들여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대신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도 계속 구두 개입을 하잖아요. 한우 총재도. 다만 이제 구두 개입이 최근에는 잘 안 먹힌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주식 시장이나 우리 자산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으나 연준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먼저 한다면 환율은 좀 상당히 안정이 될 수 있겠다. 지금 방법으로서는 예. 미국과의 그런 금리 격차를 줄이는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이 논리는 옛날 논리고 지금은 뭐냐 하면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돈을 굴리는 게 한국에서 돈을 굴리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네. 높거든요. 즉 우리나라 자본이 안 들어오는 한 가지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시장 금리를 좁혀 나가는 그런 정책밖에는 지금 답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환율 잡으려면 금리 인상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